시장의 움직임이 죽어있냐도 아닌 거죠. 근데 다들 원하는 것들은 안녕하세요.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입니다. 이번에는 쪽집게 전망으로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. 갓상우라는 별명도 있으신데요. 한 달에 한 번 부동산 라이프라는 부동산 전문 월간지를 또 출간하시고 이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인베이드 투자자분의 이상우 대표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근데 아까 그 소개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. 언제 들어도 이상해. 갓상우. 근데 이건 뭐 시장의 평가 아닙니까? 아니에요. 그 한국경제 모 네. 기자님이 만든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그 전모 기자님. 약간 요즘 좀. 네. 근데 이제 또 사실 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항상 꿋꿋하게 상승을 얘기를 하셨는데 또 맞았잖아요, 그동안. 운이 좋았죠. 뭐.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그 믿고 본다는 분들도 많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채널에 또 한번 또 모시고 사실 지금 되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신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이번 연도에 예측을 서울 기준으로 한 10% 정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반년 지났으니까 사실 통계상으로는 어떤 추세가 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벌써 이제 7월이니까요. 네. 7월에 연초에 말씀드린 거를 지금 6월까지 복기를 해보면 네. 한 2% 중반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. 속도를 생각해보면 10이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10은 될 수 없겠구나. 네. 근데 제가 생각했던 추세는 비슷할 것 같아요. 네. 아까 그 전체적인 10%까지 가려면 막 하반기 때 초폭등을 해야 되니까 그럴 네. 수는 없는데 작년 말에 생각했던 올해 이런 속도로 갈 것 같아요. 한 10% 정도 오를 것 같아요. 네. 뭐 그런 거에 아까 상반기 때 좀 덜 오른 게 있으니까 네. 그걸 좀 감안해 보면은 뭐 많이 오르면 한 6% 정도 되지 않을까? 근데 저는 하반기 추세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작년 한 7, 8, 9월 막 이때만 해도 막 엄청난 폭등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식듯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관망세 같은 게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? 뭐 요즘 하도 많이들 얘기하셔서 네. 금리업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음. 왜냐면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네. 차분해질 수는 있죠. 네. 생각보다 금리 부담이 있다, 어떻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영향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좀 관망해볼까? 뭐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상반기 때 좀 더 저조했던 이유는 네. 올해 또 예상은 했지만 이벤트가 되게 큰 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.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동시에 동시는 아니지만 상반기 때 두 건이 다 거의 뭐 이어져서 했죠. 네. 뭐 그 중에 대통령 취임도 했고 네. 땅땅땅땅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좀 생각들이 깊어진 것 같아요. 3월달에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, 네.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생각들은 다 사람마다 다 달랐지만, 네. 그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에 대한 그 불확실성, 모르겠다. 왜냐면 여전히 그 의회 구성은 똑같으니까. 네. 이게 뭐가 될까? 그래서 계속 뭐 인수위원회든 뭐든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는 거랑 네. 또 반대하는 얘기랑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될까? 그 생각으로 이제 5월 때까지 온 것 같고 네. 취임 언저리에 또 세 가지를 탁 주면서 이제 양도세 부분이 뭔가 좀 풀렸잖아요. 네. 뭔가 하나? 네. 그 6월 달에 이제 그 지방선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월 말에 대책이 쭉 나왔는데 나왔죠. 규제 지역의 해제가 네.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3월 달부터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네. 천천히 나오니까 네.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리고 중간에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? 네. 대출 더 해준다고? 뭐 생애 첫 대출? 뭐 이런 것들 막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러면 좀 헷갈리죠. 왜냐면 지난 5년간 우리가 겪던 거랑 몸이 갑자기 막 그 어색한 상황에 이렇게 되는 지난 5년간에는 약간 그 매를 든 선생님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매를 좀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매를 얇은 거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다. 매 사랑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. 사랑의 매. 그래서 느낌은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안 그럴 거라고 처음에 봤어요.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하드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빡빡빡빡빡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?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속도감이 떨어졌다고 본다면 그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? 네. 그게 하나가 있고요.
두 번째는 또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이제 갱신권 물량이 오고 안 오고. 그거에 거의 시장의 대세로는 전세가 이만큼 오른다였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 사실 곰곰이 생각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라고 제가 나가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정부가 또 뭔가를 걸 수도 있고 월세가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월세가 좀 많이 오르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만 주로 듣다 보면 전세값 안 올라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뭐 안 오르나 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, 마음이 차분해지면 행동도 같이 차분해지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반기 때 상황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뭐 이제 슬슬 또 휴가 계획 다 잡으셨으니까 휴가 갔다 오셔서 8월 한 중순 이때로 좀 봐야 될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은 돼요.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하반기의 어떤 추세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상반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추세가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엔 다시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. 뭐 사실 계속 상승이긴 했어요. 근데 뭐 이게 숫자가 좀 낮은 상승률이어서 그렇지 1, 2, 3월이 되게 좀 높은 편이었고 4월이 낮았고 이제 6월달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매년 지난 5년간 안 그랬던 종부세 기산일 이전부도 강하고 이후도 강한 이런 일은 좀 당분간 없을 것 같고 좀 6월 달부터 원래대로 좀 쉬다가 조금씩 강해지다가 한 10월, 11월 달까지 정도 보통 좀 강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약간 이런 계절성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아까 2.6% 상승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KB 거잖아요. KB 부동산의 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. 그 맨날 뭐 뉴스에 들으시는 뭐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이에요, 13억이에요, 그거. 근데 요즘에 막 기사가 막 서울 막 하락 전환 막 이런 게 막 용산도 꺾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. 그거는 부동산원. 그건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. 그리고 KB 지수 기준. 저는 아까 평균 매매가를 본다 그랬는데 지수 기준으로 주간 상승률을 보면 지난주가 보합이었어요. 딱 빵. 그러면 지금 다 달라요. 지표마다 숫자들을 보면.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뭘로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지난 10년간 하다가 저는 그냥 평균 매매가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를 저 혼자 정한 거예요.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평균 생각해서. 매매가를 기준으로. 저는 평균 매매가만 봐요. 계속 그걸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뭐 누군 맞고 누군 틀리다 얘기할 건 없는데 아무튼 저는 계속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렸었고 내 상반기는 조금 저조했다. 하긴 이게 뭐 주식처럼 뭐 종합 주가 지수 이렇게 딱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것도 좀 다르니까. 사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. 뭔가 지수가 있어서. 그걸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. 그걸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 해제도 다 그 기준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약간 의외였어요. 왜냐면 세종이 가장 지수가 안 좋은데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데 왜 여기서 또 고려를 하는지. 그 마지막 정성평가가 하나 더 들어가서 뭐 결과가 좀 눈에 띄니까 뭐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, 근데?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어쨌든 2.6% 뭐 상승 아니면 뭐 0% 상승 보합이라는 거는 오르는 데는 오르고 또 내려가는 데는 내려가니까 평균 제로일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수를 그러니까 주간으로 저도 맨날 해석은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는 안 보는 이유가 잘 모르겠거든요. 그게 무슨 의미인가. 왜냐면 아까 그 정성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거래량 지수가 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막 초대형이라거나 초고가라거나. 근데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항상 이제 논쟁의 시작이에요. 그 건수 몇 개 안 되는 게 과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느냐.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래량 지수를 세게 넣어버리면 거래량이 빠지니까 아무리 올라도 상승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래서 지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거래량을 넣어버리면 다 낮게 보일 수 있죠. 거래를 안 시켜버리면 되니까. 근데 저는 그게 지난 5년 전 정부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. 거래를 안 시켜버리면. 거래가 너무 낮으니까. 지금 거래량 낮은 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. 근데 지금도 뭐 실거래가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신고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좀 놀랄 정도거든요. 신고가 나오는 동네나 지역들은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아까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시장의 움직임이
죽어 있냐도 아닌 거죠. 근데 다들 원하는 것들은 답이 나와 있는 거 같고 그것들은 막 쭉쭉쭉쭉 가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 약간 좀 덜 원하는 것들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데들은 뭐 진짜 하락하는 데들도 네.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뭔가 올라간다. 라고 뭔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곳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어디를 얘기해요? 제가 올해 너무 뻔하다고 이제 상승 지역을 말씀드린 것들이었는데 강남 3구 같은 데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데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언급은 사실 지방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최근에 뭐 많이 오른 데도 뭐 강릉이나 창원이나 뭐 또 저기 안동이나 뭐 제천 그리고 뭐 군산 뭐 많죠. 그러니까 그런 동네들에 있는 분들은 막 상승세가 체감이 되는데 그런데 안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막 수도권에서 약한 데들이 많으니까 아우 생각들이 복잡하죠. 우리 동네는 뭐 안 오르는데 이러는 분들도 많죠.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되게 시차가 큰 것 같아요. 특히나 강남 3구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잠실동은 조금 덜 가고 근데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인데 청담동이나 압구정은 막 쭉쭉 가고 막 그러니까 막상 강남에서 대치동은 좀 덜 가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생각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. 제가 안 그래도 부동산 라이프 얼마 전에 7월로 나왔는데 6월달 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곡동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. 도곡동이? 아니지. 거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지. 그 생각도 좀 하면서 봤거든요. 말이 나와서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참 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 올라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.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. 이건 실거주를 할래도 안 되고 뭐 뭘로도 안 되고 근데도 아까 압구정 이런 데 막 쭉쭉 가고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. 다들 느낌이.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금리 얘기가 잠깐 나왔어가지고 그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에 뭐 집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여기서 뭐 논란이 있지만 월세는 그래도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? 그래서 지금 월세 인상이 막 되고 있고 지금 월세가가 높아진다는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와 금리의 영향 관계를 좀. 제가 채권 얘기를 살짝 했는데 이게 채권이라는 건 어쨌든 발행할 때 금리가 찍혀 있잖아요. 쿠폰 레이시라는 게. 그 상황에서 금리가 바뀌면 이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고 금리의 반대 방향으로 그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건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. 근데 이 임대료라는 거는 이것도 또 아까 우리 좀 전에 나왔던 양극화랑 똑같은데 임대료가 강한 동네가 있잖아요. 수요가 강해서. 근데 아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런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있죠.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라고 그래 쿠폰 레이시 바뀌는 동네들이 생겨버리면 매매가에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. 지금 다들 고정하는 거 임대료가 안 오를 거다예요. 금리가 올라도 임대료는 안 오를 거다. 왜? 경기가 안 좋으니까.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, 뭐 다른 대출 받으신 분들, 씀씀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임대료가 안 오를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과연 근데 임대료가 안 올라갈까? 우리 좀 전에도 뭐 임대차 3법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서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. 금리, 대출 많이 받아 산 수익형 상품일수록 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좀 더 부담이 커지니까 어떻게든 임대료에 좀 녹여야 되는데 임대료에 녹여지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서 다들 이제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공실이 없는 동네 입장에서야 내가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내는 것만큼 당연히 임차인한테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동네가 아닌 동네는 뭐 그냥 주인이 떠안는 거고. 그렇죠.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고 수익률 낮아지니까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일수록 더 투자가 어려운 게 그냥 겉에 보이는 표면 수익률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가 강할지 나쁠지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많이 둬야 되겠죠. 금리 얘기하면 한 3시간 간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한번 여쭤는 봐야 되니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집값도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그 논리가 뭐 일견 틀리진 않을 수 있잖아요. 집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맞으니까. 저는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아니었던 게 이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패턴은 실제로 들어가 살든 안 살든 일단은 전세를 안고 사는 게 제일 투자금이 적게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들어가든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갈 생각이 꼭 아니셔도
일단은 2년 뒤에 들어가는 걸 가정하는 게 가장 자금이 조금밖에 안 들었고 이자 비용도 발생을 안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 구입에 과연 금리 부담이라는 거는 매수자가 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지는 상황이었는데 네. 근데 임차인들은 또 정책금리 같은 것들로 좀 약간 싸게 빌리게 돼 있으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. 이게 별로 금리 영향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. 적어도 주택, 아파트는 네네네. 수익형은 다르죠. 전세가 있으니까. 전세가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제가 요 아파트 얘기할 때 금리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막 한숨을 좀 쉬면서 그거 아니잖아요라고 서로 알면서 이 얘기 왜 해요? 막 그랬었던 게 전세 시장이 있었던 건데 근데 전세를 자꾸 이렇게 시장에서 없앤다고 하면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필요한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. 네. 그게 아까 집값에 그다지 영향을 안 줬던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? 금리 인상이 집을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.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. 다만 금리가 인상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집값이 그것 때문에 뭔가 주춤하거나 내려갈 수 있다. 뭐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빠질 수 있어. 그러면 매도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니까 그건 영향이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진짜 비싼 집 사시는 거 아니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. 직접적이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, 네, 간접적인 한두 쿠션 넘어서의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춤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맞긴 맞지만 네, 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. 오피스텔은 영향을 줄 수 있죠. 네, 뭐 월세나 수익형 위주의 것들은 당연히 금리가 직격탄을 줄 수 있으니까. 근데 거꾸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금리가 오르니까 건축비가 올라요. 맞아요. 이거 되게 곤란한 얘기인데 요즘 시행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. 맞아. 시행금리가 막 PF 대출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요. 그러면 집을 못 짓잖아요. 요즘 다 그 고민하시더라고요. 대출도 안 될 뿐더러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느냐. 그럼 또 중기적으로는 공급에 영향을 주죠. 오피스텔 같은 거를 자기 돈 100%로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올라가니까 시작을 못 한다. 이 이야기신 것 같아요. 또 금리 오르면 사실 모든 원자재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왜냐면 회사들이 대출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러면은 또 반대로 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. 미분양이 결국에는 집값에 영향을 준다. 그 주죠. 미분양 매우 중요하죠. 네, 그래서 지금 뭐 미분양이 많아지는 동네도 있고, 뭐 아직 미분양이 없는 동네도 있는데, 뭐 서울도 지금 뭐 미분양 많아진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? 저 너무 웃고 있어요. 기자님들도 알면서 그런 기사 써도 되나? 15% 할인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. 일단 2022년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게 손에 꼽을 지경이에요. 아파트라고 부를 만한 우리가 머릿속에 이건 아파트야. 정말 몇 개 없어서 제가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파트 숫자가 올해는. 지금 벌써 상반기 다 지났는데도 없죠 지금. 진짜 없어요. 올해 진짜 미분양 얘기하는 아파트가 그 강북구에 뭐 몇 개 있어요. 그 몇 개. 그게 다잖아요. 공급 자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미분양 나온다 얘기 나오는 것들. 서울 특히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그런 아파트들의 평면 구성을 보면은 이게 마른 아파트인데 되게 작아요. 전용 30m 뭐 이런 거. 그거 사실 오피스텔만한 사이즈잖아요. 1.5룸 같은 느낌.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9평이 아니잖아요. 그게 전용 5구조차 아닌 것들 미분양 난다. 그렇게 말하면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초기에 완판되는 경우도 잘 없고 그거랑 똑같은 해석인데 그런 기사는 잘 안 나고 아파트는 뭐 미달난다. 막 그 저거 뭐야 막 쌓이고 있다. 보면서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로만 한정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파트일까? 서류상 아파트는 맞는데 아닐 수 있겠다. 그 생각이 드는 거고. 지방으로 가보면 지역별로 이제 어디는 쌓이고 어디는 안 쌓이고 특히 막 대구 막 쌓이는데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지자체에 가서 한 번 더 봐요. 지자체예요? 그럼 구별로 나와요. 이게 또 재밌는 게 건설사의 요청으로 안 알려주는 단지가 되게 많아요. 당연히 안 알려주고 싶겠죠. 안 알려주고 싶지. 좋으면 알려줬겠죠. 안 좋으니까 안 알려줬겠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더라고요. 보니까 어디는 느는데 이게 또 조금 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이게 과연 상품이 올바른 거냐는 얘기를 지방으로 가면은 그건 또 이게 입지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입지일까? 그냥 5대 광역시라고 해도 저도 5대 광역시 출신이지만 완전 다르거든요. 그냥 지역마다. 그렇죠. 근데 여기에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많다.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게 제가 준공후 미분양을 꼭 보는데 준공후 미분양은 또 없어요. 이렇게 참 곤란하죠. 그러니까 미분양이 쌓이면 사람들이 준공후 미분양도 앞으로 쭉 늘어날 거니까 여기는 막 조만간 막 늘어날 거야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. 아까 양극화 또 미분양 시장도 양극화인 거죠.
경북도 마찬가지고 네. 충북도 마찬가지고 착공해서 네. 초반에 이제 일반 분양한 것들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준공하고 나서 미분양은 뭐 그렇게 늘지 않나요? 네. 그리고 이제 우리 미분양하면은 뭐 과거에 막 10몇만 원씩 쌓여 있을 때 네.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네. 지금 뭐 이렇습니다를 네.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가지고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막 매월 막 30%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일 났다. 그렇긴 하죠. 뭐 지금 서울 50% 미분양 증가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없었으니까 300이 600 된 거예요. 막 네, 이런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말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이게 만들려면 끝도 없이 과도하게 만들 수 있고 거꾸로 이제 안정감을 주려고 말을 하면 또 끝도 없이 줄 수 있는데 저건 약간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의도를 약간 걷어냈으면 좋겠어요. 들으시는 분들도 딱 네. 듣자마자 야 2배 늘었대, 막 3배 늘었대 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그냥 한번 숫자를 보면 좀 좋겠네요. 퍼센트나 뭐 몇 배 이런 거보다는 좀 절대적인 숫자를 네. 좀 바닥 한번 깔면 그 다음에 쉽죠. 미분양은 큰 걱정 안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너무 낮아요 레벨이. 지금 말하는 어떤 뭐 대도시도 막 지금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곳도 뭐 예를 들면 그게 대구만 뭐, 쏟아지는데 네. 저도 자주 말했거든요. 네. 혹시 뭐 이렇게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고. 근데 막 그냥 다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곳들이 많으니까. 아 그냥 뭔가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같이 쓸려 들어간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고 또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들의 특징은 그럼 그냥 가서 사도 되잖아요. 네. 청약통장 안 써도 되잖아요. 그러면 누가 통역을 또 하겠어요.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. 그런 동네들의 초기 분양 결과들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근데도 막 종종 그런 지역에서도 미분양 막 쌓이는 동네에서도 1대1이 넘어가는 그럼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. 그건 또 뭔 의미일까. 근데 보면 상품성이 다르죠. 그렇겠죠. 결국에 청약도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넣으시기 때문에. 그거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뭐 옛날처럼 다 넣으면 막 다 피붙고 이건 아니잖아요. 사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. 그렇죠. 과거가 좀 이상했었다. 지금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들 중에는 집을 이미 샀어요. 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다.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영끌했는데 뭐 힘들다고 하는 기사 분들 있잖아요. 많이 나오더라고요.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, 요즘에.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? 이미 산 분들. 뭐 갖고 계시냐에 따라 되게 다를 텐데. 네. 저도 종종 지인들을 통해서 막 문의들이 와요. 그러면 근데 그것도 왜 샀어요?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. 네. 그런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매력 있는 동네들 같으면은 저는 지금 바라보는 포인트가 계속 똑같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얼만큼 부담이신지는 다 개별적으로 다르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또 혼날 수 있는 얘기지만 약간 저축의 개념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. 저축의 개념이요?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정기예금 드는 거 정도? 예를 주머니에선 사라져 있는데 뭐 약간 그런 정도의 지출, 저축이라는 게 약간 미래 소비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반응하시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면 금리가 인상되는 건 어찌 보면은 저축의 개념이다. 일종의 비용 단기 비용 증가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드리면 저도 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약간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만약에 한 달에 뭐 200~300만 원 쓰시는데 20만 원 더 이자 다 나온다 그러면 증가했구나.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물론 아까 물건에 따라 달라요. 영 이상한 거 갖고 오신 분들은 생각이 많아져야죠. 그럼 이상한 거와 좀 괜찮은 거의 어떤 가장 큰 차이는 뭐 어떤 실거주를 하고 싶어서 산 집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? 뭐 어떻게 봐야 그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살아볼 만하다고 생각한 거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누가 막 뭐 사라고 해서 막 등 떠밀려서 내가 전혀 살 동네가 아니고 뭐 이거 하면 돈 된대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 거면 좀 생각이 깊어져야죠. 그러니까 막 작년에 막 올라갈 때 집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명의가 요즘에 재산이다 하면서 막 무주택이니까 샀던 것들.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분양권 것들이 그런 게 많은데 이거가 왜 이렇게 분양률이 높게 나올까?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. 실거주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좀 투자성인 것들. 그런 투자성일수록 저는 더 실거주성을 더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해요. 그 어떤 의미로? 제가 옛날부터 많이들 얘기들 드렸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좋은 결정인데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나는 여기 절대 못 사는데
남은 살아줬으면.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가 사실 마음속에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아까 지금 약간 마음에 걸리신다면 판단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죠. 그러면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지가 한 2, 3년 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실거주도 만약에 채웠다고 해서 세금도 안 나가요. 이런 분들 실거주자들. 이미 1주택이고 실거주자이고 세금도 이제 없는 분들.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또 살려면 어쨌든 간에 뭐 전세 끼고 자기도 뭐 월세 가든지 아니면 대출 더 받아서 뭐 사야 되든지 어쨌든 금리 인상의 영향권인 분들인 건 맞잖아요. 이런 분들은 요즘 또 복잡하거든요. 맞죠. 그래서 그거는 약간 시각 문제인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차이인데 첫 번째는 지금 실거주 가치가 너무 좋아요. 조금 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리해서 뭐 주거지를 바꿔가지고 그 나타나는 그 변화에서 오는 또 그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지금 삶의 편리함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비용을 좀 더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실거주 가치가 안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사가지고 양도세도 좀 약간 수익도 나고 그러신 분들은 좀 좋은 결정할 필요가 있죠. 사실 제가 올해 2022년도에 가장 좀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갈아타기였거든요. 그 갈아타기가 아까 상반기 때 약간 저조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생각들이 많아지니까. 그래서 그런 갈아타기 생각들은 조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건 사실 본인보다도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. 갈아타자고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아까 그 이자 부담이 있어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요즘에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안 팔려서 못해요라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. 지금 그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도 저는 올해 갈아타기장이라고 봤는데 그 갈아타기에 좀 빨리 움직이신 분들은 갈아탔고 안 된 분들은 진짜 계속 못타서 약간 초조하신 분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것들을 지금 약간 정부는 사실 거기를 약간 도와줘야죠. 진짜 그분들은 실거주로 갈아타고 싶은데 여기가 안 도우면 아무도 못 갈아타는 그 슬픈 상황이잖아요. 다 불행하니까. 그냥 길이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뭐 차가 몇 대 빠져야지 이제 자리가 나잖아요.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논란의 핵심이지만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래를 맞춰줘야 돼요. ETF 같은 거 투자해 보시면 항상 거래가 되잖아요. 그 유동성 공급자가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는 필요해요. 왜냐하면 집을 팔아야 자산이지 안 팔리면 자산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가 항상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지난 5년간은 뭐 다주택자는 완전 막 악의 축 정도. 그 유동성을 다주택자가 공급을 했었던 거잖아요. 어찌 보면 민간에서.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기업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 심하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부익남 법인이 27만 채 갖고 있으면 뭐 이건 뭐 뉴스에 조리돌림 될 거 아니에요. 뭐 500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막 거의 뭐 이거는 대부분 안 팔려서 갖고 있는 건데 빌라 업자들 많이 갖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필요하죠.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. 그래야 사실은 아까 실수요 1주택자들도 좋아요. 그래야 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임대차 뭐 보완하라 뭐 얘기 나오고 사실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 상생 임대인 그 제도와 이게 맞물려서 약간 좀 임대사업자 제도가 좀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튼 누가 좀 거래를 시켜줄 수 있는 상대가 나와줘야 서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뭐 관료들도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집을 여러 채 갖는 거에 대해서. 근데 그게 거꾸로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걸 거예요.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거래 잘 됐던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뭘 갖고 왔느냐. 근데 그때 막상 집값 별로 안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장이 중요해요. 저는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언제나 좀 거래가 돼야 될 때 되는 시장으로.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갈아타기 하는 분들, 뭐 무주택자 분들 다들 지금 뭐 관망하고 있고,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, 그리고 뭐 지금 정책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와중에 뭐 다들 기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뭐 상승 이런 걸 떠나서 거래가 조금 풀려야지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할 텐데 언제부터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? 매도자에 대한 그런 좀 편의를 봐주는 거는 취임 원저리에 발표를 해주셨고 이미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나왔는데 근데 그 중과 배제가 일단 한시적 한시적이죠. 그래서 약간 이게 MB 정부의 느낌이 나요.
MB 정부 때 맨날 한시적이었어요. 네. 매년 연장됐는데 네. 이러면 사람이 또 심각해지죠.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내년에 또 하는 거 아니야? 또 하는 거 아니야? 그럼 내년에 팔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. 저는 사실 한시적 제도라는 게 과연 유효한지는 고민이 있어요. 왜냐면 그것도 아까 박근혜 정부 때는 다 폐지였거든요. 네. 이명박 정부 때는 연장이었고 연장이었고 느낌이 되게 다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일단 아무튼 나왔으니까 네. 그러면 이제 매수자를 도와줘야죠. 네. 매수자를 도와주는 거는 뭐 돈을 막 주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하기 쉽게.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도 많이 올랐는데 네. 그 부분도 약간 이번에 대책이 나왔잖아요. 200만 원씩 무조건 깎아주고. 네, 깎아주고. 근데 사실 별로 크게 뭐 취득세 때문에 사는 분은 뭐 적긴 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진 네. 않지만 아무튼 그거 네. 그리고 좀 약간 돈 모자라신 분들은 뭐 생애 최초 대출. 네. 근데 뭐 꼭 생애 최초만 그렇게 해줘야 될까 생각도 있긴 해요. 아까 갈아타는 분들은 생애 최초가 아니잖아요. 안 되죠.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좀 움직임을 만들어 주려면 네. 제일 중요한 건 1주택자가 또 다음 1주택으로 갈아타는 그 하나 승급하려는 그런 네. 의지들을 조금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. 나쁘게 봐주지 마시고. 어떤 뭐 취득세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결국에 어떤 지금 자금 그러니까 구매 자금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여유를 주는 뭐 어떤 대출 부분이 완화되거나 그러면은 뭔가 시장에 움직임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아까 아무리 풀어줘도 네. 금리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할 거기 네, 때문에 아까 그게 시장에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. 네,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뭐 인수위부터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 그리고 6월달 계속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. 한동안 조금 부동산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심심했거든요. 매우 심심했죠. 심심했는데 지금은 다음 주에 뭐 할 게 막 많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.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정부는 정상화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의 뭐 의미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지금 뭐 정상화라는 표현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? 이게 방향성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속도는 네.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너무 빨리 강하게 네. 했었다 보니까 네. 순식간에 막 딴 데로 가 있었던 거잖아요. 네. 그것들을 그 속도로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네. 원복은 항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네. 봐요. 그래서 네. 그게 좀 시장의 생각 차이일 것 같은데 방향성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방향성이라는 거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? 아까 잠깐 나눴지만 뭐 너무 거래가 안 되는 거래를 하게 것도 해준다. 좀 거래가 되게 되는 게 가장 핵심이죠. 그래서 매도자, 매수자 양쪽에 좀 편의를 봐주시는 거. 그러면 거래를 되게 해준다는 거는 뭐 세금을 조금 낮춰주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그 대출을 좀 풀어주고. 그러니까 세금과 대출 뭐 이 양 방향이겠죠? 사실 정부는 그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. 세제와 대출 두 개죠. 뭐.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이게 조금 돌아가기엔 아직 좀 속도가 좀 느리다고 보세요? 아니면 그래도 네, 좀 아까 말씀드렸던 갈아타기가 돼야 정상적인 시장이에요. 갈아타게 될 수는 없다. 이 정도로는. 왜냐하면 생애 첫 대출자가 아니니까 기존 대출자도 특히 뭐 지금 아직 네. 15억 그 위원 네.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아니, 근데 그 생애 최초는 15억 초과를 해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뭐 금액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. 6억까지는. 네. 그래서 이게 뭔가 15억 초과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물론 수도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. 거기가 좀 이렇게 원만해져야 물론 아까 그 뒤에 네. 본인 집을 팔고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걸려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. 네. 크게 봐서 종부세도 좀 일부 완화를 한 게 있고 그리고 재산세도 뭐 감면해준다고 한 게 있고요. 뭐 이런 것들에다가 양도세, 취득세 완화 뭐 하나하나 하긴 했어요. 다 건들긴 건드렸는데 그럼 이거는 결국에 거래를 좀 하라는 거잖아요. 어쨌든 시장이 바라는 정도 아까 말한 다주택자 말고 뭐 1주택자들도 거래를 좀 하고 갈아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다. 네, 뭐 그 다음에 나올 대책들이 결국은 그거 아닐까 싶어요. 저는 갈아타기를 좀 도와줘야죠.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인데 네. 작은 차 타다 큰 차 타는 거 네. 캐피탈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집 살 때도 좀 큰 집 애들 크니까 좀 큰 집 가고 싶은데 그런 걸 좀 도와줘야지 가지 네. 막아버리면 못 가잖아요. 그러면 정부 정책이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초기인데 너무 많이 풀어줬다가 다시 수습이 안 되니까 한번 간을 본 건가요? 뭐 그렇게 봐야 될까? 그거는 뭐 저는 정치 해석은 저는 네. 잘 모르겠지만 네. 원래 정책은 완만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원복시키고 거기서부터 완만하게 가시죠가 시장의 바람일 텐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네, 네.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2016년으로 가고 네, 무슨 뭐 혁명처럼 다시 이거 지난 5년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이걸 원하겠지만 그거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. 여러모로.
네. 그 대신에 좀 속도감을 원했던 것 같은데 네. 뭐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뭐 방향성은 알긴 알겠다 정도. 네. 선거 공약 때의 느낌처럼의 그런 엄청난 속도전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니까 네, 뭐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더라입니다. 근데 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정도. 그럼 결국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정부가 원하는 거래가 좀 잘 되게 하는 이게 효과가 제한적일 거잖아요. 또 추가 정책이 또 나올 네, 수밖에 없는. 나오지 않을까라고. 뭐 자주 하지 않겠어요?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? 네. 이번에 그 조정대상 지역 자주 한다면서요? 네. 네. 뭐 자주 열면 뭐 자주 나오겠죠.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 해제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? 결국에는 좀 생애 최초가 아닌 그냥 뭐 대출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될까요? 저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출도 사실은 정부가 월가월부할 게 아니라 네.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네,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인데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게 맞냐? 네,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요. 오히려 생각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요. 반대로. 저금리면, 초저금리면 사람들이 너나 막 말릴 텐데, 지금은 생각이 다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뭐, 아까 금리 부담 있으신 분들은 네. 빌리라고 해도 안 빌릴 거고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실거주자들, 실소유자들만 오히려 그걸 받아서 갈 것이다.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이자 부담이 커지지만, 네. 나의 삶에서 그 정도는 좀 더 비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만 옮기면, 네. 오히려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없겠죠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기 때 대출 규제 완화를 하는 게 금리 인하기 때 완화하는 거 대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적을 텐데.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, 네. 15억 원 규제. 네. 그런 좀 이상한 거. 네. 그리고 나머지는 뭐, 은행에서 이제 DSR도 뭐 더 확대되긴 하지만, 대출 기간 같은 거 좀 늘어나면 좀 완화되는 것도 좀 있고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대출도 아예 안 푼 건 아니에요. 풀긴 조금 풀었는데 이 정도로는 좀 제한적인데? 라는 느낌으로 좀 푼 거 보면은 아마 시장 상황을 보고 뭐 조금 더 판단을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임차인들 제도도 좀 이번에 좀 바뀌면서 특히 이제 상생임대인 뭐 사문화됐던 걸 지금 부활시켰는데 거기다 뭐 양도세 비과세 완화에 이제 연장선이죠. 결국에는 임차 2년 더 주면 비과세 해주겠다. 그러면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는지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임대차 3법 이야기 하도 나오니까 네. 그걸로 인한 전월세 안정화?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매매가가 아니라 전월세 안정화예요. 네. 정부는 임차 시장을 안정화시켜야죠. 임대 시장을. 그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니까. 근데 그 임대 시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짓는 방법은 답이 네. 없으니까 당장은 기존의 임대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나왔는데 네. 이제 그게 조금 약한 거죠. 왜냐면 집 하나 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네. 많은 게 아니라 네.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싸게 해주는 지금 임대 사업자들도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처럼 어쨌든 5%만 올리면 뭐 이거저거 네. 있잖아요. 사실 그거랑 내용은 비슷한데 네. 집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임대사업자의 아주 마이너 버전, 아주 약한 네, 버전. 근데 그게 임대사업자가 되게 힘들잖아요. 왜냐면 1주택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딴 데 살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맞아떨어지려면 최소한 2주택자는 돼야 됐죠.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제도는 마지막에 다 팔고 비과세 받으려면 무주택이 한 번은 돼야 되잖아요. 마지막 한 채까지 팔 때만 해당되는 그러면 거니까. 이거는 뭐지? 라는 생각이 과연 임대시장 안정화라는 방법에 되게 소극적인 대응법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통계가 전세도 많이 안 올라가요. 생각보다. 그러면 전세가 안정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거기에 지금 상생임대인 뭐 이런 제도는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. 좀 전세가 안정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굳이 왜 하느냐. 걱정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된다. 계속 그 얘기도 같이 하지 않았나요? 전월세 시장 우려에 대한. 그러니까 상황은 안정적이나 조금 혹시 모를 우려가 있어서 좀 이런 걸 한다. 근데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아요. 전세 가격 움직임들을 보면. 어떻죠?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것도 엄청 다른데 전세 가격 센 동네들은 엄청 세요. 전국적으로도 보면. 네. 지금도 전세가 막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그러니까 지난 5년처럼 막 그냥 전국 다 똑같이 우르르 이런 거가 없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되게 크게 차이 나고 있는 거죠. 전세 양극화는 매매 양극화랑 좀 다르게 움직이나요? 매매는 지금 비슷해요. 매매는 비싼 동네 위주로 막 올라가고.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서울이 약간 잠잠해서 그렇지라고
말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전세 가격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요즘 뭐 상승률 1등이 수도권에서는 2천이고 2천. 그리고 네. 전국적으로는 뭐 강릉, 네. 뭐 군산, 네. 뭐 창원, 제천, 네. 안동 뭐 이런 데들 네. 거기들 전세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런 데들은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 반대로 수도권 쪽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가 좀 덜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? 서울보다는 확실히 경기도, 인천이 더 많이 오르는 거 오르고. 네. 그럼 서울은 좀 덜 오르고.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? 임대차상법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줬는데. 네, 일단은 전세 금액이 레벨이 다르니까. 절대 금액 자체가 크다. 네, 대출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 증액에 대한 부담감들. 네. 근데 그 부담감이 있는 동네에다가 보증금을 올려봤자 올려지지 않으니 그러면 또 반전세라는 네. 거. 그럼 그 순간 전세에서 빠지죠. 그래서 반전세가 돼버리면 전세가 아니구나. 네. 통계상으로. 그러면 안정되겠구나. 그러니까 월세값은 더 많이 오르고. 한 2년 이상 올라간 수치가 여전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지역들은 막 전세가 올라가는데 이미 난 전세 대출 다 받았는데 거기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동네들은 현실적으로 뭐 2년, 3년 안에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전세로 간다.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건가요? 네. 근데 거기다가 또 월세로 상품이 약간 바뀌어버리면 조금 전에 우리 고금리. 네. 그러면 그게 또 얹혀질 거 아니에요. 약간씩. 네. 세금도 그렇고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다 얹혀지면 반전세 금액들이 좀 더 세지겠죠. 그럼 비싼 동네들은 지금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전세 전환 일어나면서 약간 월세 대란 느낌으로 가는 거고. 그러니까 대란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다들 부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내요? 다들 내는 건 아닌데 뭐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지만 뭐 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지금 삶의 질이 나쁘지 않은데 그걸 만약에 비우고서 딴 데로 가기에 좀 약점이 있다 생각하시는 이제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비용 좀 더 나가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좀 멀리 나가시는 거죠. 그게 아까 경기도에 좀 많이 나간 지역들이 전세가 많이 오르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으로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. 경기도 쪽에 뭐 외곽 도시겠죠 아무래도. 외곽 도시들 쪽에서는 그래도 원래 전세가 좀 절대적으로 좀 싼 지역들이었으니까 올려줘도 살만하니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못 나가는 분들은 월세를 좀 올려주면서 살고 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전세가의 상승, 그러니까 보증금의 상승률은 약간 그 서울이나 경기도 비싼 지역들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매매가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가요? 전세가 오르지 않는다. 보증금이 다 잡혀 있다면. 우리가 아까 나눴던 보통 집을 사는 방법은 전세를 좀 안고 사는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좀 무거우니까 조금 덜 재미있어지는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. 그럼 조금 덜 보시겠죠. 그러니까 뭐 2억에 살 수 있는 집을 막 4억 주고 사야 되는 느낌이라면 당연히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렵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가 서울 상승률이 거의 최고봉 수준이 강남, 서초, 용산인데 거기가 무슨 갭 작아서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에도 완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. 약간 좀 그냥 그렇게 생각들이 더 요즘 확장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내가 좀 다른 거를 포기하고서라도 이건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 아니면 그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 여기가 많이 오르겠구나. 매수세는 계속 강하니까 확장하면 그런 게 결론은 그렇게 되죠.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세구나. 그게 최근에는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들 상승의 핵심 이유가 아닐까.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났잖아요. 뭐 100억짜리 전세도 나오고. 이건 또 뭔 얘기야. 뭐 160억에 누가 막 연예인이 사고. 막 뭐 매매가는 그럴 수 있다고 다들 받아들이시는데 전세가 막 100억씩 나오고 막 월세가 4천만 원씩 나오고 내는 동네도 또 있나 보다. 그게 아까 들은 몇몇 지역들의 좀 센 모습들. 근데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세요. 움직임들이. 그래요. 그러면은 지금 들은 바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어쨌든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뭐 절대 금액 자체가 좀 작은 지역들. 그럼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뭐 매수 분위기가 조금 좀 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갭이 좀 작아지고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이건 투자를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. 해석되죠. 그렇게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런 데들이 조금 뭐 어떤 물꼬가 트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? 전세값이 많이 오른다. 그건 누군가가 많이 임차로 와서 산다는 뜻인데 거기 있던 분들이 막 전세값을 훨씬 올려줘서 사는 거라기보다는 딴 지역에서 뭔가 인구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
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네. 주택도 결국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. 그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인구가 주는 데가 있고 느는 네. 데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네, 네. 거기에 아까 그런 임대차법 영향으로 또 어딘가는 또 전세가 세게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지역의 정비 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사람들이 일단 많아졌는데 네. 더 좋은 상품이 나타나면은 그런 영향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진이 유입돼서 전세를 살러 오는 동네들이 있을 것이다. 그런 동네들 입장에서는 집이 부족한 거네요. 어쨌든 뭐 공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. 오르니까. 네, 그러겠죠, 당연히. 그러면 누군가는 네. 또 땅 사서 뭔가 시행을 하실 거고 공급도 하실 거고. 그럼 당연히 그 뭐 매가 상승을 끌어내는 요인이기도 하니까. 네. 전반적으로 우리가 맨날 그 옛날에 잘 못 살던 대한민국에서 네. 잘 살 때 막 전국에서 지방에서 수도권 막 다 올라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죠, 인구. 그거의 작은 버전인 거잖아요. 인구가 그때는 막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네. 지금은 그 지자체별로 누구는 뺏기고 누구는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우열이 되게 명쾌해지겠죠.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게 하반기는 어쨌든 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가 이 정책이 반영된 판단이신 건가요? 이 정책으로는 어렵다. 그 어떤 뭐 상승세를 뭐 이렇게 꺾거나 뭔가 좀 보합으로 만들거나 하기가 좀 쉽지 않다.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자유 아니에요? 자유. 근데 뭐 시장에 뭐 그렇게 막 세게 개입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시는데. 네. 제가 아까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고 말씀드린 게 뭘 옛날처럼 막 뭐 좀 오른다고 막 뭐 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네. 물론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시장이 막 무지하게 막 확 갈 것 같고 그렇지는 않은데. 네네. 예. 제가 왜 막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난 몇 년간은 막 서울장이 20몇 %씩 올랐거든요. 말도 안 됐죠 그때는. 20몇 %씩 올랐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지는 않고.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그 뭐 경기도 외곽지 이런 데들은 사람들의 아주 주된 관심 지역은 아니잖아요. 어찌 보면은. 그러면 약간 주된 지역으로 해서 서울이나 아니면 고가의 뭐 경기도 도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보다는 좀 반전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이 매매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기가 또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? 어쨌든 매매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열이 확실히 나눠지는 게 우열이 나눠진다.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. 지역별로 우열이 되게 명확하게 나타날 거고 네.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랑도 물릴 거예요. 네. 뭐냐면 뭐 지방의회도 그렇고 네. 그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거냐. 근데 그게 뭐 우리 너무 허황된 큰 얘기 할 거 아니라 그냥 네. 정비 사업 어떻게 해줄 거냐에 달려 있거든요. 네.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앞으로. 정부 정책도 있지만 지자체 정책들에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동네들 위주로는 그래도 뭔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. 네, 근데 그게 이번에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죠. 네,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. 사실 지난 5년간 경기도도 보면 네. 어디는 정비 사업 엄청 잘 되고 네. 어디는 하나도 안 해주고 네. 막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. 네.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좋아졌고 수원 같은 데도 정비 사업 엄청 크게 많이 했고 안양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광명도 뭐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뭐 못한 동네들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유의미하게 바뀔 거냐. 또 아까 그 지역들이 지난 5년간 많이 올랐어요. 변화들도 많았고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를 끌어내야죠. 전반적인 큰 수요가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. 인구가 뭐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은 지금 또 정부가 조만간 또 발표한다고 한 게 또 250만 호, 뭐 저희가 뭐 아주 잘 다듬어서 한 번에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월세 살면서 좀 버티자 보면은 공급 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저 공급계 그렇게 유심히 안 보는 게 네. 맨날 비슷해요. 네. 뭐 언제는 200 몇만 호. 네. 언제도 뭐 3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플러스 알파 막 이번에 플러스 알파잖아요. 공약집이. 보다 보면 그냥 비슷한 얘기죠. 뭐 택지 만들고 뭐 하고 뭐 별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하고 있어요. 근데 다들 뭐 그거보다 둔촌주공만 보시는 것 같은데 다들. 아니 근데 뭐 둔촌주공이야 뭐 지금 아직 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. 근데 뭐 그거 뭐 할 얘기는 아니죠 서로. 네. 근데 이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나마 좀 3기 신도시가 뭐 보상 요즘 끝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긴 하던데.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내가 주택 매수 매도의 판단에 염두에 둘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이? 저는 별로. 왜냐하면 3기만 해도 서울이 아니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서울에 집 사고 싶으신 분들은 네.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.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급이 없는 상태인데 계속 없을 것 같은데. 네, 뭐 앞으로 2, 3년간 딱히 지금 숫자가 없잖아요.
뭐 지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. 속도가 자꾸 안 나니까 뭐 짓다가도 멈추는데. 네. 그 이제 뭐 공급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예의 아닌가. 이렇게 환상 속에 네. 뭐 언젠가 뭐 왕자님이 찾아와요. 거의 네. 이 정도 느낌. 언젠가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. 네, 3기 신도시도 뭐 사전 청약 받은 거 보면 20몇 년, 7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돈이 충분히 있으세요? 충분히 있는데 물론 자기가 만족하는 집은 아니겠지만 살 수도 있고 근데 공급되면 사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지는 마라. 그거는 아니다. 공급되는 걸 다 기다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다. 그래도 될까요? 되죠. 자기 판단은 언제나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네. 그래도 되는데 지금 삶의 질을 너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안 불편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. 그냥 지금 전월세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뭐 지금 뭐 이자 부담도 없고 네. 뭐 소득에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고 지금 사는 동네도 좋고 집도 좋고 하면 뭐하러 해요. 저는 그거는 언제나 똑같아요. 지금 삶의 질에 만족을 하면 굳이 뭘 안 해도 돼요. 근데 대부분 만족을 못 해요. 뭔가의 방법들로 약간씩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아무리 만족스러워 보여도 만약에 4, 5년 뒤에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지금 뭐 방 2개짜리에 사는데 애가 둘이 있어도 나중에 방을 하나씩 줘야 된다. 그럼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. 나중에 애들 학교 가면 방 하나씩 줘야지. 뭐 그런 옛날 어르신들 생각들처럼 해보면 언제나 그 인생 계획에 모든 게 다 서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가족들끼리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럼 뭔가 이거 집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인생 플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 수 있게 짜는 게 최고인 거예요.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는데 그런 집들 중에 그나마 조금 뭐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걸 판단하라는 거지 선호를 바꾸면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? 네, 뭐 그나마는 좀 부사가 좋지 않고. 그런가요? 이왕이면 벌어야죠. 이왕이면 버는 게 안 버는 걸 네. 뭘 사요. 근데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조금 있으면 공급되니까 우린 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럼 앞뒤가 바뀐 거예요. 너무 바뀐 거다. 네.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당장 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플랜상에 맞춰서 계획을 좀 짜자.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. 인생 계획은 언제나 세워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를 계속 수정하는 거죠. 그리고 일기 신도시 얘기 저번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일기 신도시가 오히려 재건축 특별법 뭐 이런 거 되면 더 문제다. 멸실이 되니까. 그 얘기도 하셨던 거 제가 어디서 들은 거 같거든요. 네. 그게 이번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데 네. 이주단지 같은 것들 만들어서 완충을 시켜야 된다.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? 이주단지는 3기 신도시에 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러면 3기 신도시의 일반 분양이 또 주네? 그럼 3기 신도시가 당장 공급이 안 되잖아요.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돌면 그러면 3기 신도시가 공급 물량이 그럼 순증이 아니네. 네, 그럴 수도 있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. 근데 일단 특별법이 있던 없던 간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간에 할 것 같아요. 하긴 해야 된다. 요즘 움직임들이 빠르니까 뭐 시공사도 막 선정하고 있고. 사실은 1기 아닌 애들이 더 빠르죠. 뭐 예를 들면 수지나 뭐 영통이나 뭐 알아서들 막 지금 뭐 통합 등등등. 1기 신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90년대 초중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전국에 한 200만 호 있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움직이냐. 30년 언저리. 네, 30년만 할 줄 알았더니 막 20년들도 막 리모델링 하고 있고. 준비하고 있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1기까지도 안 가는구나. 그 1기 신도시도 낡았는데 그보다 좀 덜 낡은 애들이 더 빠르구나. 그런 것들이 좀 요즘 시사점 중에 하나죠.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. 다들 빨리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20몇 년 된 집들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낡은 집들로 보이니까. 매우 낡았죠. 요즘 아파트랑 비교하면 이건 뭐 옛날 1980 몇 년도 차 타는 느낌 아니겠어요? 에어컨은 있지만 그렇죠. 뭐 소나타 1세대 같은 뭐 그런 타는 느낌이에요. 사실 97년 막 이때 느낌이니까. 차도 크고 배기음도 크고 뭐 없고 에어컨도 있지만 뭐도 없고 엉따도 없고 뭐 없는 거죠. 너무 불편해. 불편하죠.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뭐 막을 수는 없는데 좀 난관이 많겠죠. 1기 신도시라는 게 워낙 또 이슈들이 좀 이제 혼재해 있는 곳이니까. 그래서 되게 차이 날 것 같아요. 제가 이 얘기 얼마 전에 어딘가 가서 했는데 이웃들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생각. 이웃들의 생각. 내 생각 말고. 하긴 그럴 수 있죠. 사실 이게 뭐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. 또 뭐 어딘가는 보니까 막 추진위원회 리모델링 있는데 누가 안 낸다고 막 난리가 나는 데들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면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
나 말고 우리 이웃들이 어떤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라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정책이 뭐 발표도 되고 뭐 진행되고 있지만 뭐 아주 막 급진적으로 옛날처럼 막 돌아가서 막 다시 막 집값 막 올리겠습니다. 막 이런 정책도 아니고 사실 그런 천천히 갈 것 같아요. 정책은. 천천히 가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생각만 내가 그 속도에 맞추는 게 맞을지 아니면 맞을지 봐야 된다. 다만 지켜봐도 대충 느낌은 어떨 건지는 보여요. 다만 지금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뭐 직진할지 후진할지 그 방향은 어쨌든 지금 나와 있다.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가긴 갈 거라는 거를 판단해서 내 인생 플랜에 맞춰서 집이 필요하시면 뭐 사라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체로 필요해요. 다 필요하죠. 네, 대체로 필요해요. 그리고 보유, 자가 보유도 좀 중요해요. 느낌 확 달라요. 자, 그러면 지금 7월 5일부터 지금 대구, 대전, 뭐 전남, 여수 등 뭐 17개 지역 규제를 해제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사실 뭐 반응이래 봤자 저도 뭐 단톡방 누가 캡처해놓은 거 보는 게 다니까 가볼 수는 없어요. 사실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. 뭐 대구 가는 기차가 매진됐네. 대구행 막 이런 거 막 뜨던데. 막 요즘 사람들 재밌는 거 많이 만드니까 막 그런 거 뭐 그걸로 보는 게 과연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부동산원 지표로 봤을 때 좀 하락 중인 곳들이 많이 풀렸죠. 특히나 지금 대구. 뭐 대구는 뭐 대놓고 그냥 그랬으니까. 창원, 뭐 의창구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서 물론 여수 순천광양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풀렸죠. 근데 거기서 변화는 결국 대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.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수성구는 안 풀렸죠? 수성구는 아닙니다. 근데 예전에 그 부산이 그랬거든요. 부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. LCT가 다 그 이 꼴이었거든요. 막 미분양 나고 막 애매하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막 급등했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. 저는 사실 대구 얘기 들을 때 맨날 부산 얘기를 드렸었는데 2019년인가? 하도 헷갈려요. 이제 총선이 2020년 총선일 거예요. 총선 있기 직전에 풀렸었어요. 물론 총선 끝나고 다시 넣었는데. 근데 일산도 풀리고 바로 넣었던 거 같아요. 바로 넣었어요. 선거 끝나고. 대구는 자꾸 부산 느낌이 나거든요. 사실 부산이 입주가 없었던 적이 최근 몇 년간 없어요. 계속 많아요. 많죠. 근데 뭐 상관없이 계속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뭐 멈춰 있는데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 막 강서 에코델타 같은 거 뭐 경쟁률 보면 그리고 이제 도심에 막 경쟁률 100대씩 그거를 보다 보면 대구가 부산하고 다를 이유는 또 뭘까?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대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공장도 없고 뭐 일자리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부산도 없긴 매일 반이에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은 그러니까 약간 부산이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. 근데 부산이 결국은 정비 사업으로 다 그걸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구축도는 되게 안 움직이고 신축만 움직이는. 지방시장은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웃들 얘기도 했고 우리 아까 한 얘기 중에 이제 뭔가 힘이 들어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간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.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끌어갈 거냐. 우리 아까 미분양 얘기도 했지만 대구에 특별히 뭐가 많이 바뀌는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. 막 재개발 진행. 거기가 좋아지겠죠. 규제 지역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는 곳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투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.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규제라는 게 투자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았던 건데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좀 약간 풀어준다는 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. 근데 저는 이것도 또 막 복잡한데 항상 저는 비규제 따라다니는 거를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. 그냥 처음부터 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규제 지역에서 좋은 거 하세요.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.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짜리 가방 사고 싶으신 분이 30만 원짜리 10개 사면 만족도가 높진 않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비규제 뭐 그것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창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제일 비싼 데가 풀렸거든요. 너무 놀라워요. 그래서 약간 거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가 부산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? 강남만 풀린 느낌이에요. 해운대가 풀린 거네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약간 좀 궁금한. 의창구가 구가 뭐 바뀐 데가 있어요. 몇몇 지역이. 그래서 거기는 의창구가 아닌데 풀렸거든요. 들어갈 때 들어가 있어서. 거기가 제일 좋은데 왜 이렇게 됐지?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뭐 여기저기 언론사 강의 같은 거 할 때 자유라는 말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진짜 남들이 원하는 거 사셔야 돼요. 한번 이익 내고 난 나가겠다 이런 거 말고 좀 수요가 계속 강할 동네들. 그래서 아까 이번에 풀린 동네들은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서 들어갔다가 먼저 나가야지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자. 저 그거 너무 싫어해요.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거. 본질이 좋은 거.
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상상을 해서 아, 여기는 진짜 살기 좋은 동네다. 그럼 결국에 그런 동네들도 뭐 금액으로 말하면 어떤 저가보다는 좀 뭐 고가의 중고가일 가능성이 높죠. 준신축, 신축들 위주로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집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비 사업 이슈들이 있는 동네들. 워낙 많이 바뀌니까. 네. 조정재산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분양도 그렇고 뭐 대출도 그렇고 많이 풀리기 때문에 편해지죠. 근데 지금 분양이 어쨌든 미분양인 곳들이 많았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조금 영향은 주겠죠. 그러면 아까 미분양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표가 좀 더 편해지겠죠. 그런 것들이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좀 바꿀 수는 있다. 근데 이번에 세종이 빠졌잖아요. 세종은 그게 사실은 지금 너무 의외예요. 네, 거의 지금 뭐 한 4년째 뭐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막 계속 나오는데 수치상 뭐 시장 상황은 꼭 네. 그렇지 않은데 네. 어쨌든 부동산원 데이터만 뭐 보면 수치는 그렇습니다.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데 왜 빠졌나 저도 그거 너무 궁금한 거죠. 사실 대구 못지않게 세종이 많이 빠졌다고 돼 있는데 네. 이번엔 왜 또 창원은 빠지고 세종은 왜 이런 거?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. 결국 다음에 뭔가 해제되면 세종이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?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네. 숫자가 나오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안 빠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특별 자치시라 그런가 봐요. 특별하게 관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는 뭐 이번엔 빠지지 않았지만 뭐 다음에도 뭐 계속 이 상황이라면 뭐 수치상으로는 빠지는 게 맞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그럼 평소에 거거익선, 그러니까 좀 큰 거 사라. 이거 얘기가 지방에도 통합니까, 이게? 서울은 뭐 사실 큰 거 사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, 네, 지방은 좀 큰 거 살 바에는 더 좋은 동네에 30평대 산다,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좋은 동네에 큰 거 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돈을 많이 써야 되겠네. 이게 거거익선이 오해가 좀 있는데, 외곽에 나와서 큰 거 사면 절대 안 되죠. 남들이 원하는 걸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지방일수록 더 그렇거든요.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데 길 하나로 완전 다른 세계예요. 그거를 그냥 외지에서 가서 아 이거 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따라갈 거예요. 그러면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지방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큰 집을 또 어디다 사야 되는지도 더 명확히 알고 있어요. 그거를 뭐 굳이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크다 안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거가 수요가 있을 만한 동네에 큰 걸 사셔야 되는 거죠.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, 사실. 그러면은 같은 돈이면 굳이 큰 거 사지는 말라는 얘기신 거고,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,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, 또 거기서는 뭐 돈이 더 여유가 있으시면 큰 거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. 지역들마다 그 뭐 구별로도 특히 선호되는 동네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하나 규제하면 옆에 따라가면 또 규제하고 막 해가지고 다음번 규제 지역 어디지 하면서 막 쫓아갔어요. 그게 지난 5년 분위기였죠. 근데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잠깐만 그러면 이것 또 해제하나 해서 미리 뭐 좀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어찌 보면 풍선 효과의 반대 버전. 그거가 아까 그 해제되고 나서 그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. 미리 사놓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고.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은데 저는 그거야말로 인생의 복을 다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요. 약간 떠넘기고 나오는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 너무 싫어하는데 치고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 주식 단타 느낌인데 사실 부동산은 그런 걸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또 말을 못 하니까 그게 상상 여기서 어려운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말씀을 여긴 해제될 거니까 미리 들어가 있다가 해제되면 던지고 나와야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 지금 치고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. 사실 세율도 워낙 높고요. 뭐 이게 되려면 법인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거 막 법인을 막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씩 넣었다가 하나씩 팔고 막 법인을 차려가지고 6월 1일날 사가지고 이거 5월 30일 전에 판다고 그러면서 막 사신 분들 많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걸 항상 경계를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런 거.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뭐 무주택자거나 뭐 이제 1주택자인데 뭐 하나 더 살까? 뭐 하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그 반대로 규제 해제되는 지역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는 보세요. 네. 그러면은 뭐 그런 지역들이 이번에 대구나 뭐 이런 곳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네요. 특히 뭐 지금 움직임으로 보면 수도권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뭐 대부도 이런 데만 풀렸잖아요. 수도권 풀어줄까요? 이게 뭐 곡소리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수도권이 뭐 말이 수도권에서 너무 넓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천이라거나 뭐 수도권도 서울 붙어있는 데들 말고 좀 떨어진 데들이거나 뭐 그러면 얘기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예측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
물론 뭐 게스히팅을 잘해야 3할 친다고 하는데 게스히팅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번 정부야말로 그런 거 말고 그냥 아까 좀 객관적 합리성 제가 그 단어 요즘 되게 자주 쓰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설명이 쉽다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5년간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실거주용으로 괜찮은 집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. 뭐 어찌 보면 집의 본질인 거고. 뭐 그건 본질이에요. 근데 자꾸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. 사람들이. 아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? 귀결을 해보면 똑같더라. 결국에 이게 돈을 벌자는 목적이 더 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변칙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. 변칙으로 3할 치기 되게 힘듭니다. 생각보다 답은 뻔해요. 근데 그 뻔함이라는 루틴을 자꾸 깨는 거예요, 스스로가. 아, 이거 하면 좀 더 번다는데, 이거에서 뭐 더 크게 벌어야 되지 않을까? 근데 그거를 아까 우리 인생 계획도 얘기 잠깐 했지만, 인생을 막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좀 이렇게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까 좀 이왕이면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세우시는 게 낫겠죠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에 좀 궁금한데, 지금 이렇게 정부가 규제 지역도 해제해주고 뭐 이렇게 뭐 대출도 풀어주고 하는 게 결국에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. 뭐 이제 폭락은 시작됐고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또 금융시장도 막 힘들고 뭐 코인 뭐 다 지금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만 가기가 어렵다. 이런 논리가 지금 있단 말이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사려는 분들한테 조금 예전에 또 애널리스트도 하셨기 때문에 금융, 뭐 부동산 두 개를 다 경험해 본 분 입장에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해석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. 당연히 이게 매력적입니다. 타당해 보이잖아요. 이거 망하고 이거 망하면 C도 A, B가 망하는데 C도 망하고 D도 망하고 세상이 다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시장에 있다 보면 분위기가 당장은 막 한 10년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반등해가지고 또 누군 돈을 왕창 벌고 또 막 들어오고 또 이게 왔다 갔다 사이클이 좀 급격하군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바뀌는 게 무지 빠르더라는 걸 제가 금융권에 있을 때 뭐야 뭐 당장 다 망한다고 그러더니 막 다음 날부터 또 막 사라 그래요. 막 원래 이런 거야 그러더라고요. 그래 그런 시장 분위기인가 보다. 그러니까 상품의 느낌이 확 다른 거죠.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 더 그렇고. 부동산 시장도 똑같을 거다에 부동산이라는 건 실수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감이 엄청 달라서 사람들이 변곡점이 좀 다르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은 이 세 번째 것 주택에 한해서 A, B는 그냥 금리만 어쩌다 어쩌저쩌다 하고 이걸로 딱 하면 너무 얘기가 설명이 편한데 지금 막 전월세법 이것도 영향도 있고 뭐도 있고 금리도 오르고 막 뭐 기타 등등의 이슈들로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면 자기의 지금 삶의 상황이 자꾸 바뀌어요.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임대차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 이 두 개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가격을 때려잡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중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는 뭐 빨리 좀 더 정책이 빨리 나올 거고 이건 좀 뒤에 나온다고 쳐도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뭔가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.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뉴스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부에서 임금 인상 자제하라 그래서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나는 밥을 어디 가서 먹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. 인플레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지 마라. 뭐 경제학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거 말이 되나? 이거 MB 정부 때 나왔던 얘기예요. MB 정부 때 리만 터지고 나서 갑자기 급여를 다 깎았거든요. 신입사원 연봉을 신입사원만 깎았었거든요. 그때 저 그때 기억나요. 2009년인가에. 이게 무슨 시장 경제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정부에서 왜 했겠어요? 임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러겠죠. 올라갈 거.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왜 올라가나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. 뭐 요즘 좀 약간 또 뭐 금리 때문에 또 스타트업 잘 안 굴러가네. 뭐 그래서 뭐 개발자 임금도 내려가네. 뭐 자꾸 얘기들 하지만 막상 지금 뭐 임금들이 올라가는 업계들은 되게 많고 또 주말에도 시위 되게 크게 있었는데 지금 임금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. 그럼 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. 그럼 아까 실수요라는 게 받쳐주고 있는 주택시장에 한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꾸 또 표면 임금은 또 자꾸 올라가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임대료 올라간 것들을 그걸로 벌충해달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잖아요. 그럼 이게 계속 설명이 되는 식으로 가버리면 아까 주식시장에 막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이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봐요. 그게 멈추면 집값은 멈춰요. 그게 해외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. 특히 미국처럼 고용이 자유로운 나라 말고 좀 유럽이나 일본이나 좀 약간 빡빡한 나라들 있잖아요. 임금이 멈춰버리면 일본 임금 되게 낮잖아요.
그러면 좀 멈추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멈춰요.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멈추고 뭐 물가는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네. 그러면 그냥 뭐 집값이 좀 하락할 수도 하락하죠. 있고. 아니, 전 그건 명확해요. 임금 인상 낼 수가 없으니까. 네, 임금 인상 속도가 둔화되면 상승 속도도 둔화돼요. 저 항상 그걸로 설명하거든요. 네. 근데 올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건설사 있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. 이게 대형 건설사랑 중소형 건설사 임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많이 나죠. 이번에 대우건설 인수한 모 회사가 임금을 20몇 %를 올려줬더라고요. 이제는 우리도 대기업이라고 네. 급을 맞춘대요. 대우건설하고 맞추려고 그랬겠죠. 20몇 %를 한 번에 뭐 이런 거가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거든요. 네. 그럼 임금이 오르잖아가. 물론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어요. 네.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어쨌든 표면으로 찍히는 것들을 계속 올라가니까. 근데 이거에 지금 또 얼마 전에 최저임금도 뭐 9,600원으로 올라가. 안 올릴 거라고 봤던 네.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요. 네. 근데 네. 이번 정부에 또 한 5% 가까이 또 빡.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이 뭐냐면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닐 수 있어요. 수치상으로 오르는 거다. 네. 네. 근데 이제 체감은... 문제는 그거죠.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올라서 네. 이만큼 올라 있는데 네. 올라 있는 데서 계속 뭐 3, 4%나 5%씩 계속 올라주면은 네.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. 너무 어렵죠. 네, 네. 옛날하고 다른 거죠. 옛날에 서울에 뭐 2, 3억짜리 집이 있을 때 얘기랑 지금 뭐 5, 6억이 돼 있을 때 얘기랑 시작점 자체가 다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의 해결을 안 해준 상태에서 무주택자 보고 사라 그러면 네. 반발이 셀 수밖에 없다고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게 더 설명이 쉬울지는 저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현 정부의 만약 정책 위반자라면 자 이러이러해서 다주택자들을 좀 양성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정말 가능할지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저기서 나오기 쉬운 답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LH 같은 데서 뭐 다세대 주택을 마구 사들여서 뭐 민간 임대 막 활성화한다고 막 하잖아요. 뭐 민간 말은 민간이지만 뭐 LH 같은 데서 막 사서 민간 건설 임대 막 하면 되는데 건설 임대는 다 풀어줬고 이번 대책을 건설 임대는 다 풀어줬잖아요. 근데 매입 임대는 하나도 안 되는데 매입 임대는 공공만 하겠다. 근데 공공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만 하겠다. 그랬더니 빌라 업자들만 살판 나서 빌라 사서 거기다 그거 팔고 있잖아요. 네. 요즘에 아예 거의 그냥 그 배추뛰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땅 확보하면 바로 팔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빌라 업자들만 좋고 아파트 짓는 사람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좋잖아요. 지금 이게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그냥 루즈루즈 게임 아니겠어요. 물론 아주 극소의 사람만 버는 게임인 거죠.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정부가 이번 정부 취임할 때부터 말한 자유와 객관적 합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리 잡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네. 정부가 진짜 뭔가 크게 원하면 정부가 다 아파트 샀으면 좋겠어요. 다. 그러면 세금만 70% 예산이 없어도 못해요. 정부가 무슨 수로 다주택자 아파트를 다 인수해요. 그거 됐으면 옛날에 했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값 아파트 막 공급하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공공 비율이 막 40% 50% 간다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서 싱가포르처럼 네, 처음부터 너무 가난했던 나라였다는 걸 까먹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민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. 근데 그럴 때 꼭 이상한 사례들을 네. 꼬이죠. 옛날에 우리 생각나잖아요. 지금 시장님 옛날에 쉬프트 네. 1년에 예산 뭐 1,000얼마, 네. 1,000매덕 정해서 사들인다. 그땐 집이 쌌으니까 막 많이 샀는데 못 사잖아요. 지금은 뭐 쉽지 않죠. 뭐 사봤자 티도 안 나니까 1년에 뭐 옛날에 1,000채씩 샀다면 요즘에 만약에 뭐 100채 사면 이게 무슨 뭐 정책의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공공이 뭘 사들여서 하는 거는 가장 이상해지는 것 같고. 네.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더 신경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. 정부 표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공무원들이 그 좋아하겠어요? 어려운 얘기입니다. 네, 어려운 얘기지만 네. 그렇지만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 경제가 민간의 어떤 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려면은 정부에다가 뭐 비과세 다 해달라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서로 요것만 원래도 세금을 내는 나라니까 그거 하자는 얘기지 뭐 누가 뭐 그냥 다 뭐 면세해달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거가 좀 되면 아까 그 이미 건설형 임대 시장은 뻥 뚫려 있으니까. 근데 지금 건설 임대도 못해요 잘. 자리가 없고 자리 너무 외곽이고 서울의 건설 임대를 어디 가서 해요. 참 결론만 봐도 이게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 어려워요. 해결이 잘 안 된다.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.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. 지난 정부가 쉬웠죠. 그냥 막 하면 되니까. 그래서 5년간 욕먹고 다음 정권에서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. 그래서 이번 5년은 강남 3구가 일기 신도시일 것 같아요.
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동네들. 근데 일기 신도시에 지방도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수도권 5개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. 네. 그 즈음에 지은 아파트들이 한 200만 호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나 빨리 바뀔 것이냐에 대한 그걸 게스이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. 네.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니까 미리 좀 예측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뭐 새 정부 정책부터 뭐 효과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요.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인남이었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